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고1 모의고사 고전시가 38번에서 41번까지 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모든 문학 지문은 보기에 해설이 다 나와 있고 보기부터 보고 보기에 색안경을 끼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보기에 색안경을 끼고 이 지문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해석이나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해석은 어, 시험 종료령 올린 다음에 자유롭게 심미적으로 감상하면 됩니다. 자, 먼저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나에 대한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문학 작품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대요. 가에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느냐?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가난함 속에서도 세속적 욕망에 초탈하고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 그러면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안빈낙도 성격이 나타나는 노래겠네요.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밭을 일구게 된 과정과 힘써 노력한 경험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깨우친 삶.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이해하는 고전 수필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지문 이름이 채미가예요. 채미가. 채미가가 뭐냐 하면은 고사리를 캔다, 고사리를 캐는 노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은 중국 고사를 배경으로 붙어졌는데, 이 고사는 중국의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섰을 때 은나라에 백이와 숙제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주나라가 들어오니까 나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 이러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은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키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제목이 유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채미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부정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충절을 지키려는 충절지조,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숨어 살며 자신의 고결한 품성을 지니는 삶의 태도, 은둔과 고결함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빈낙도의 정신이 드러나 있어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인 거죠. 그래서 김기용의 채미가는 이러한 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에 응거하면서 속세의 부귀와 명예를 멀리하고, 그리고 청빈하고 한가로운 삶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방초 우거진 시냇가에 이렇게 작품이 시작합니다. 방초란 향기롭고 꽃다운 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말이에요. 자, 방초 우거진 시냇가에 몇 칸 작은 초가집을, 몇 칸짜리 안 되는 초가집을 지어두고, 자,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몇 칸 초가집을 지어두고 아침 저녁 듣는 소리 새 울음뿐이로다. 그러니까 매일 듣는 소리는 새 울음밖에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속세와의 단절을 뜻하기도 해요. 시끄러운 속세의 소음들, 사람들이 서로 모함하는 말, 이런 거를 듣지 않고, 그리고 새 울음 소리만 들릴 뿐이로다 하는 데서 자연과의 조화,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경서경 기대어 누워 살인문을 닫았으니, 시경서경은 유교경전의 사서삼경 중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교경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경서경, 유교경전인 고전을 읽으면서 정신적으로 학문과 정신을 수양한다. 그리고 부귀영화 대신 이러한 정신 수양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문을 닫았다는 것은 화자가 직접 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끊고 이 자연에 은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과 시내는 새로운데 구름 안개만 잠겨 있다. 자, 이 자연 속에 이제 누워
살인문을 닫고 자연 속에 거하게 됐죠. 자, 그런데 산과 시내는 늘 새롭게 느껴지는데 구름과 안개는 그 속에 조용히 잠겨 있구나. 자, 여기서 새롭다는 거는 산과 시내는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진다는 화자에게 다가온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구름 안개만 잠겨 있다는 것은 이제 화자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아니라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불변의 조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늘어진 푸른 솔은 늙은 줄을 모르거늘. 자, 여기서 소나무는 우리 고전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항상 사시사철 푸른 뭐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화자가 이 늙어가는 인간의 속세의 유한한 삶과 대비해서 소나무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거를 뜻하는 시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나무가 이 단순히 자연물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속의 변화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사시사철 푸른 그런 사람을 뜻하는 대유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늘게 시냇물은 주야를 흘러간다. 자, 시냇물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밤낮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순리, 자연에서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건데 화자는 이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속박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자 하고 있죠. 그리고 시냇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가늘게 흘러가죠. 그래서 시냇물이 힘차거나 거칠고 파워풀하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담쟁이 풀 깊은 곳에 찾을 이 뉘 있으며. 자, 담쟁이 풀 깊은 곳은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깊은 곳이죠. 그죠?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은둔하며 사는 곳에 누가 나를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찾으리 뉘 있으며. 여기는 당연히 서리법이 쓰였겠죠. 비바람 부는 세상에. 자, 비바람 부는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를 뜻할 겁니다. 비바람은 아마 그 속세의 고난이나 풍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다투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그 비바람 부는 세상에 명성은 내 몰라라. 그래서 속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죠. 명성은. 근데 나는 내 몰라라. 내 명성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화자의 결심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속의 평화로운 삶과 명성을 추구하는 속세의 삶이 대립되어 있는데 화자는 그 중에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창한 바람 건뜩 불어 산중에 봄이 드니. 자, 산에 봄이 왔어요. 자, 그래서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와 산속에 봄이 찾아드니. 자, 이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죠. 따뜻한 바람을 통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음을 이제 감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당연히 촉각적 심상이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화창한 바람이라는 시어는 바람이 화창하다고 화자가 느끼고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펼쳐질 봄에 대해서 화자의 기대라던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온갖 꽃이 가득 피고 나비들이 넘놀 적에. 자, 그럼 이거는 봄의 이 화창한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문학에서 생생함, 생동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갖 꽃이 가득 피고는 이 화려하고 풍성한 색채어가 아니고 색채 이미지죠. 그죠? 꽃 하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떠오르니까 색채 이미지.
그리고 나비들이 넘논다. 이런 것들은 나비들이 봄에서 봄을 즐기며 굉장히 봄에 따뜻하고 봄이 온갖 꽃이 가득 피고 그리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채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각이겠죠. 그죠? 색채어 또는 색채 이미지가 있으면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꽃과 나비가 어우러져 함께 논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무라일체의 경지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경치가 무궁하여 눈앞에 펼쳐지니 여기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경치가 끝이 없이 아름다운 경치가 내 눈앞에 펼쳐지니 그러니까 자연이 지니는 아름다움이 화자가 보기에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허다히 듣는 소리 반가이 보는 빛을. 자, 허다히는 매우 많고 풍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무수히 많다, 셀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허다히 듣는 소리, 이것은 당연히 속세에서 다투는 소리랑은 거리가 멀겠죠. 새 울음소리, 앞에 나왔던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아마 허다히 듣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빛, 여기는 화자가 봄빛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색깔들 이런 거를 나타내겠죠. 근데 화자가 어떻게 본다 그랬죠? 반가이 보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자는 이 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갑다라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네요. 자, 이른들 다 이르며 뉘라서 그려내리. 자, 이런 화려한 봄의 풍경을 이른들 말로 한들 다 이르겠으며 뉘라서 그려내리. 누가 이것을 그려낼 수 있겠는가? 그만큼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그려낼 수 있겠는가? 여기도 서리법이 사용됐죠. 자, 그 다음에 길고 긴 골짜기에 굴레 벗은 몸이 되어. 자, 여기서 굴레는 당연히 뭘까요? 속세의 어떤 굴레를 내가 벗어 던졌으니까 속세의 이런 명예나 명성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제약이나 의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핀 아침 달뜬 저녁 마음껏 논이다가. 그러면은 자연 속에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화자가 유유자적하며 즐기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긴 모습이고, 꽃핀과 달뜨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음껏 논일다가 라는 표시의 말에서 화자가 세속적인 욕심이나 의무 없이 순순히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붉은 벼랑 구름 속에 이슬 맞고 자란 꽃을. 자, 붉은 여기 색채어 나왔네요. 그죠? 색채어. 자, 색채어니까 당연히 시각이 되겠고요. 붉은 벼랑 구름 속에 이슬 맞고 자란 꽃을. 자, 그러면은 붉은 벼랑과 구름 속은 화자가 있는 자연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 속세와 완전히 다른 단절된 그런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 없이 논이면서 아침 저녁 사랑하다가. 자, 한가롭게 해야 할 일 없이 아침 저녁 놀면서 저녁까지 자연을 사랑하다가. 자, 일 없이라는 거는 이제 화자가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화자가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한다거나 이런 욕심을 가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 의무나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 이런 거에서 완전히 화자는 벗어났다. 소박한 것으로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붉은 채소를 여기도 색채어가 두 개 반복됐네요. 그죠? 반복이면은 당연히 강조, 운율 이런 효과가 있겠죠. 붉은 채소를 익게 삶아 아침 저녁 요기하니, 그러니까 붉은 채소로 아침 저녁을 먹으니 결국 화자가 먹는 식사가 굉장히 소박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화자가 자연에서 소박하게 즐기는 모습, 안빈낙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순 같은 맛이구나. 팔진미를 아랑곳하겠는가. 자, 노순 밑에 뜻 나와 있죠. 농어회와 순채나물국으로 굉장히 소박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 노순 같은 맛이 팔진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귀한 음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채소를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이 노순 같은 맛이 팔진미를 아랑곳하겠는가, 팔진미야 부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서리법이 쓰였네요. 자, 부귀를 다 잊으니, 부귀영화를 다 잊었다. 화자는 부귀영화를 내려놓았다. 부귀를 다 잊으니 평생에 할 일이 없어. 자, 여기서 속세의 욕심들을 내려놓으니까 할 일이 없다. 이건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세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하거나 명예를 위해서 막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 거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 도달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청려장을 손에 들고, 청려장이 뭐냐 하면은 명아주라는 식물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고 손에 들고 돌길에서 서성이니, 지팡이를 손에 짚고 이 돌길을 거니며 한가롭게 산책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도 한가롭고 여유로운 태도가 나옵니다. 버들에 바람 불고 솔 잣나무 달 비칠 때. 자,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에 달이 비치고 버드나무의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죠. 자, 버들에 바람 불고 솔나무에 달 비칠 때. 얘는 청각적 심상, 바람 소리, 그리고 바람을 느끼면은 촉각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달 비친다, 시각적 심상. 자, 근데 얘는 공감각적 심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람 부는 거를 우리는 청각, 촉각, 시각으로, 바람 부는 걸 청각, 촉각으로 알 수 있고 달 비치는 거를 시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오감으로 인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감각이 아니라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복합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음속이 담담하니, 마음에 욕심이 없어서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해마, 이거 바다에 사는 식물 아니에요. 해마는 이 해로울 해자잖아요. 말마자예요. 그래서 마음속이 담담하니 해마도 간데 없다. 갑자기 해로운 말이 왜 나올까요? 그래서 이 해마는 아마 이렇게 비유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이 담담하고 마음속이 평화로워지니까 마음속에 막 해롭게 막 날뛰던 이런 근심 걱정들, 그리고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도 다 간데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연비어약을 때때로 살펴보니, 연비어약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솔개, 밑에 뜻 나와 있죠. 솔개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거를 때때로 살펴보니, 가을달 봄바람이 갈수록 흥이 돋아. 그래서 이 자연을 살펴보니까 가을의 달 봄바람이 갈수록 흥이 난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를 화자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단사표음을 먹으나 못 먹으나. 단사표음 밑에 나와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결국 소박한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박한 단사표음이라도 먹으나 못 먹으나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자, 겨울 갓옷, 갓옷이 뭐냐 하면은 겨울에 입는 솜옷을 뜻해요.
여름 갈옷, 갈옷은 여름에 입는 우리 바람 잘 통하는 배옷이죠. 배옷을 통하는데, 자, 겨울 갈옷, 갓옷, 여름 갈옷 입으나 못 입으나. 자, 이런 입으나 못 입으나라는 표현은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인 욕구조차 이게 있은들 없은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초월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빛 없는 청풍명월과 백년해로 하리라. 이 비에다가 치읓이 아니에요. 빛 지읒이에요. 빚이에요. 빚. 우리 빌리는 거. 청풍명월이 뭐예요?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죠. 그죠? 그래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이 빌려서 볼 필요도 없고, 이거 보는데 돈 들어서 돈 빌려서 볼 필요도 없고, 어떤 물질적인 게 필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청풍명월을 감상하는데. 그래서 이 청풍명월 자연을 뜻하죠. 그래서 청풍명월 이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요 일부분으로 자연 전체를 나타내니까 대유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백년해로 하리라. 백년해로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자연과 백년해로 하겠다 했으니까 자연을 내 부부처럼 자연과 함께 내가 평생 늙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자, 그 다음 나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기황전설이라는 설이에요. 자, 설 여러분들 다 알죠? 고전 수필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수필도 주로 본인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수필이 많죠. 뭐 수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설은 다 그래요. 설은 처음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경험에서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고전 수필 갈래가 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걸 깨달았는지. 자, 을미년 봄 1595년 봄에 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두어 일항의 밭을 마련했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밭은 신벌리에 있었다. 자, 구체적 장소가 드러나죠. 그죠? 자, 이웃의 농부에게 내가 처음 농사 짓기 위해서 밭 마련했는데 이 밭 상태가 좀 어때? 라고 물었더니만 이웃의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좋은 밭입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잘 자랄 땅이지요. 습하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아 수해나 가뭄이 들어도 별 영향이 없을걸요. 자, 그럼 굉장히 땅 상태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전에 이곳에 농사를 지은 사람은 수확이 많았지요. 근데 요즘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 땅을 버려둔 지 5, 6년 됐대요. 그래서 5, 6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럼 땅이 굉장히 황폐해졌겠죠. 거기에 잡초도 돋아나고 비옥하던 땅도 좀 황폐해지고 했겠죠. 자, 나는 비옥했지만 오랫동안 버려졌다는 그 땅이 아까워 개간,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갈고 비옥하게 만드는 행위를 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이 아까워서 개간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주 단단한 농기구와 노련한 농사꾼 며칠 구해 황소 두어 마리를 끌고 밭으로 갔대요. 자, 그러면 아주 단단한 농기구, 노련한 농사꾼, 황소 두어 마리까지 끌고 갔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밭이 쉽게 개간되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5, 6년 동안 버려져서 굉장히 많이 황폐해진 것일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자, 3월 17일 무렵이었는데 밭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우겨져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그러면 농사 짓는데 방해되는 잡초들하고 가시덤불들이 온통 빽빽히 차 있어서 농사 짓기 안 좋았다 이 말이죠. 자, 뿌리가 서로 뒤엉켜 아무리 날카로운 농기구라 해도 쉽게 끊어낼 수 없을 정도였다. 자, 그래서 밭의 황폐함이 단순히 겉모습만 황폐하다는 게 아니라 쏙 깊숙이까지 황폐해가지고 이 뿌리 깊이까지 황폐함, 어려움
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괜히 힘만 쓰고 밭은 개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후회와 걱정이 슬며시 들었대요. 자, 왜냐하면 이 밭을 겉보기에도 굉장히 황폐해 보이고 거기다가 땅 속에서 뿌리까지 막 얽혀 있으니까 이 밭을 내가 제대로 개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쟁기 하나에 황소 2마리를 붙여가지고 한 사람은 쟁기질을 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고삐를 끌면서 밭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자, 처음에는 밭을 처음에 쟁기 하나 끄는데 소 2마리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황폐해진 땅이니까 처음 개간하는데 노력이 많이 든다. 그죠? 자, 처음에는 무딘 도구로 단단한 돌을 깎는 것처럼 매우 어려웠다. 개간 초기 힘든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무딘 도구로 돌을 깎는 거.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밭을 일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밭을 조금씩 개간하면 개간할수록 조금씩 더 개간이 쉬워졌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습이 닿는 곳마다 보습 농기구 이름이에요. 물살이 거셀 때 물속에 돌이 서로 부대끼면 내는 소리처럼 자, 물속에서 물살이 막 흐르면은 돌이 쾅 부딪히면 우르르 소리가 나죠. 그것처럼 이 농기구가 닿는 곳마다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났다. 자, 그럼 여기에 음성 상징어가 쓰였네요. 그죠? 음성 상징어. 그 중에 음성 상징어는 여러분들 의성어, 의태어 다 포함하는 거 알죠? 우르릉 쾅쾅은 의성어가 되겠네요. 하는 소리가 났다. 자, 그래서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를 생생하게 묘사해서 현장감을 살리고 우리 음성 상징어의 효과 뭐였어요? 구체성, 생동감, 현장감 이런 거였죠. 자, 잡초의 뿌리를 끊고 난 뒤 일군 밭을 보니 굳은 흙덩이가 겹겹이 쌓여 있어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굳세고 사나운 군사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개간 후 밭의 거친 모습을 이 군사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화낸다. 이렇게 역동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잡초의 뿌리를 끊고 밭을 다 일구니까 그게 막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전부 퍼올려진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군사들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나 밭을 점점 더 개간해가자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단단한 흙도 부서져 예전의 밭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힘도 조금씩 덜 들게 되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계속된 노력의 결과로 밭이 점차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는 점점 일이 조금씩 더 수월하게 풀려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던 작업이 점차 수월해지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어지러운 방을 처음 청소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을 대청소할 때. 근데 청소가 점점 진행되면서 집이 깨끗해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치우면 되겠다라는 게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일하던 사람들도 피곤을 덜 느끼고 개간한 밭을 보며 기뻐했다. 자,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개간을 하면 술에 가득 조를 수확해 담을 수도 있고 망태기에 곡식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계속 개간을 하면은 나중에 이 밭에서 좋은 곡물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점점 기쁨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미래의 곡식들을 수확할 걸 생각하니까 화자의 마음이, 글쓴이의 마음이 기뻐지네요. 자, 이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자, 요 앞까지가
글쓴이의 경험이죠. 여기서부터 설의 대표적인 경험 뒤 깨달음이 나옵니다. 이 밭 가는 일을 바탕으로 글쓴이는 어떤 걸 깨달았는지 볼게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좋은 밭이 하나씩 있대요. 자, 우리 이 밭이 처음에 어떻다 그랬어요. 농사를 5, 6년간 안 지어서 버려져 있지만 그래도 밭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좋은 밭이 하나씩 있었다. 그 밭은 뭐냐?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다. 자, 이 네 가지가 뭘 뜻하느냐 하면은 맹자가 이제 주장한 사단을 이루는 네 가지 마음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인데 그 본성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마음씨가 네 개가 있다. 그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리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거기에 심는 씨앗이, 자,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사단에 심는 씨앗이 인의 예지다. 자, 인의 예지, 인의 예지는 유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본래 선한 마음에 네 가지 덕을 심는 게 이 밭에다가 그 밭을 개간하고 그리고 씨앗을 심는 거에 비유하고 있죠. 자, 그 밭은 평평하여 험하지 않고 비옥에서 작물이 잘 자란대요. 자,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모두가 그 밭이 비옥하고 평평하고 해서 이런 인의 예지가 자라기 좋은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땅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성선설이 드러난다 그죠? 사람의 본성이 원래 선하고 훌륭한 상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자라나니까 처음에는 인의 예지 같은 것들을 잘 키우고 잘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살면서 사심이 생겨 일항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 자라는 자연의 이치도 멈춘다. 아, 그러면 사심과 욕심이 사람의 이 사단과 사덕을 해치고 마음밭을 황폐하게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자,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그 본질이 뭐죠? 이 땅이 원래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내재된 이 사단과 그 인의 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진실로 밭을 일구려는 사람, 이 말은 이제 마음으로 이야기가 옮겨왔으니까 진실로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은 안회의 사물을 황소로 삼고, 자, 밑에 사물뜻 나와 있네요. 안회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예요. 자, 증자의 삼성을 쟁기로 삼아. 자, 여기도 삼성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성현들의 이런 말씀을 황소와 쟁기로 삼아 개간하기 어려운 땅을 일구기 시작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많이 황폐해지고 많이 상처받은 마음을 일구기 시작하면 한 번 이겨낸 뒤에는 마음에 느긋한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수양을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전히 꾸준히 노력하면 처음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마음 수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예전과 같은 밭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전과 같은 밭이 어떤 밭이죠? 예전처럼 원래 좋고 비옥했던 밭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곡식이 왜 자라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지금 마음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마음 수양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마음을 처음부터 좀 어렵지만 개간하기 시작하면 다시 본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좋은 곡식이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밭이 황폐해져 개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포기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내 밭이 너무 황폐해서 이 밭은 못 쓰겠어. 버려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스스로 포기해낸다고 글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자신이요. 개가 내는 것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밭을 돌보지 않고 황폐하게 사단이나 인의 예지가 자라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그거를 다시 일구어서 비옥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자, 나는 여태껏 개간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개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 말인즉슨 그 마음에 있는 선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마음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본 적이 있다는 거 아니고 마음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몰라도 마음을 먹고 개간하겠다. 이 마음의 선한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반드시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왕전설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개간하기 어려운 땅을 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마음도 이와 같구나 라고 비유해서 설명해주는 고전 수필인 설에 해당합니다. 그럼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가는 자연물의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 다들 알고 있죠? 감정이입은 자연물이나 사물은 원래 감정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연물이나 사물에 강제로 감정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냐? 화자의 감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에는 자연물에 어떤 자연물을 보고 저 새가 굉장히 슬프구나 라던가 아니면은 저 배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자연물이나 사물에 감정을 이입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아니게 됩니다. 자, 2번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가 아니죠. 마지막 줄에 봅니다. 자, 불가능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가정이 아니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나에는 서리적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에는 아까 전에 우리 서리적 표현 좀 나왔다, 그죠? 찾으리 뉘 있으며 뉘라서 그려내리 이런 것들 다 전부 서리법이죠. 아랑곳 하겠는가.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했네요.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인지 한번 봅시다. 자, 찾을 리가 뉘 있으며 자 이렇게 자연 속에 은거에서 사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찾아오는 게 화자에게는 긍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누가 그릴 수 있겠느냐. 이것도 화자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팔찐미를 아랑곳 하겠는가. 노순 같은 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봅시다.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는 영탄적 표현이 없죠. 자, 영탄은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종결어미, 영탄법 종결어미, 감탄 종결어미예요. 기본형은 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격조사, 이어 또는 이시어가 사용되면 영탄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낌표가 있으면 그냥 영탄법이에요. 자, 그러면 나에는 영탄법이 없죠. 가에는 영탄법이 있죠. 맛이구나. 이렇게 감탄형 종결어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가와 달리 이 부분이 틀렸네요. 가가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했죠. 근데 대상에 대한 경외감도 맞을까요? 경외감은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노순 같은 맛이구나. 이 농어회와 순채나무국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는 가와 달리도 틀렸고 경외감도 틀려서 4번은 답이 아니게 됩니다. 다음 5번.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자, 음성상징어의 효과는 현장감, 생동감, 구체성, 생생함 이런 거라 그랬죠. 자, 음성상징어는 어디만 쓰였어요? 여기에 나의 우르릉 쾅쾅 이 부분에 쓰였죠. 그죠? 그래서 가와 나가 모두 쓰였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인데, 기억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씨앗입니다. 자, 기억은 화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상 아니죠. 화자는 세상의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살고 싶어 하죠. 니은은 글쓴이가 그 속성을 예찬하는 대상 맞죠. 이 씨앗이 뭐냐? 인의 예지를 비유한 씨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찬하는 대상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화자의 시련을 부각하는 대상이고, 니은이는 글쓴이가 소망하는 바가 달라지게 만드는 대상이다. 자, 화자는 세상에서 시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니죠. 이미 세상에서 살인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에서 떠나왔죠. 그래서 시련을 부각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니은 씨앗은 글쓴이가 소망하는 바가 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인의 예지와 같은 이런 본디 선한 마음을 심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겠습니다. 3번은 너무 쉽죠? 속세, 화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 아니죠. 그냥 떠나와 버린 대상이죠. 니은은 글쓴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여기는 대상이다. 이거는 맞죠? 자, 사람의 마음 속에도 좋은 밭이 하나씩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에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리고 인의예지가 없는 밭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게 되고요. 다음 4번. 기억은 화자가 마음으로부터 경계하는 대상이고,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세를 떠나고 하니까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에 있기 때문에 속세를 경계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니은은 글쓴이가 물질적 여유를 위한 수단, 자, 씨앗 뿌려서 부자 돼야지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마음의 인의 예지를 비유한 씨앗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억. 세상은 화자가 거리를 두려는 대상이고 당연하죠. 니은 씨앗은 글쓴이가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키워나가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볼게요. 자, A에서 E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쌤이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 보고 볼게요. A. 길고 긴 골짜기에 굴레 벗은 몸이 되어. 자, 굴레를 벗었대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황,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라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2번 B 볼게요. 빚 없는 청풍명월과 백년해로 하리라. 그러니까 빚을 안 져도 빌리지 않아도 자연은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평생토록 누리겠다. 백년해로 하겠다. 이런 의미 때문에 2번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C. 살면서 사심이 생겨 일항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 자라는 자연의 이치도 멈춘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사람 마음속에 좋은 밭이 있는데
사심과 욕심 때문에 이게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자,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밭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의 밭이 사라진다는 말은 없어요. 자,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그 14쪽에 제일 밑에 문단 첫 번째 줄을 보세요.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읽으면 다시 예전과 같은 밭을 일구어낼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안희와 증자의 말을 교훈 삼아. 자, D는 안희의 사물을 황소로 삼고 증자의 삼성을 쟁기로 삼아 개간하기 어려운 땅을 일구기 시작하여 한번 이겨낸 뒤에는 느긋한 여유가 생긴다라는 건데, 안희와 증자의 말을 교훈 삼아 마음밭을 읽을 때 처음에 어려움을 이겨내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자신이요 개간해 내는 것도 자신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내 책임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가꾸어질지는 스스로 마음가짐에 자기한테 달려있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1번 볼게요. 아까 전에 보긴 읽었죠. 자, 가는 자연 속 유유자적,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껏 논일면서 부귀를 다 잊었다. 세상 부귀를 다 잊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을 통해 유유자적하며 세속적 욕망에 초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거는 보기 세 번째 줄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세속적 욕망에 초탈하여 유유자적하는 삶이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논이면서 부귀를 다 잊었으니까 당연히 세속적 욕망에 초탈하고 마음껏 논인다. 유유자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가에는 온갖 꽃이 가득 피어 나비들이 넘놀고 있는 경치를 바라보며 다 이룰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서리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서리법의 효과는 강조입니다. 여기에 강조라고 돼 있어도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에서는 멱한 초가에서 붉은 채소를 먹고 지내면서도 겨울에 갓옷과 여름에 가롯을 마련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통해 가난한 환경을 이겨내려는 삶의 태도가 아니죠. 가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겨울 가롯, 여름 가롯 입으나 못 입으나 입어도 좋고 못 입어도 좋고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갓옷과 가롯을 마련하기 위해 가난한 환경을 이겨낸다. 이건 아니고 있어도 만족, 없어도 만족. 이런 그 안빈낙도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4번 나에서는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밭을 뿌리를 끊은 뒤 얽혔던 것을 풀고 단단한 흙도 부수어 개가 나는 과정을 통해 밭을 일구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나의 부분에 보면은 14쪽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잡초의 뿌리를 끊고 난 뒤부터 쭉쭉쭉쭉 마지막에 점점 기쁨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찾았죠. 그래서 뿌리까지 서로 뒤엉켜서 굉장히 개간하기 어려운 밭이었는데 그거를 처음 시작의 어려움을 뚫고 뿌리를 끊고 얽혔던 것을 풀고 흙도 부수어 개간하는 동안 밭을 일구어 나가는 노력, 이런 노력이 있었다. 나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4쪽의 세 번째 문단에 그 노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밭을 일구게 된 과정과 힘써 노력한 경험을 제시하며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나에서는 두어 일항의 밭을 일구며
깨달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마음속에 좋은 밭 또한 황폐해지지 않도록 잘 일구어야 한다는 삶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다. 자, 보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밭을 일구게 된 과정과 힘써 노력한 경험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깨우친 삶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다. 그 깨우친 삶의 이치가 뭐죠? 마음속에 좋은 밭을 황폐해지지 않도록 잘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도 그리고 내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마음속에 좋은 밭을 황폐해지지 않도록 잘 일구어야 된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월 모의고사 고전시가 38번에서 41번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